안녕하세요. 메디치 미디어 시청자 여러분, 신혜선의 식탁입니다. 예, 뼛속까지 민주당인 뼈민맨. 뼈 색깔을 제가 보여줄 수 없어서 넥타이 색깔로 대신 이렇게. 예, 최병철 수장님과 함께. 파란색인데요. 파란색 뼈입니다, 참고로. 예, 2024 총선을 레이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28일 자정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네. 전요, 선거가 한 석 달 여름 전부터 시작된 줄 알았어요. 정치권의 여의도의 격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선거운동 돌입할 때 선거의 결과는 정해져 있다는 표현이 있어요. 지금 의미심장한데요. 왜냐하면 어저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네. 세종시 국회의전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모 방송사에서 이제 패널로 나갔었는데 네. 거기 참석했던 이제 뭐 보수 쪽 패널, 뭐 진보 쪽 패널 같이 있는데 약간 이구동성으로 얘기한 게 뭐냐면 바쁘니까 마구 던진다. 급하니까 마구 던진다는 얘기였거든요. 다시 말해서 네. 선거운동 들어가기 어제가 전날이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던져도 별 효과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원래 선거운동 들어가기 전에 어떤 이제 전체 구도, 판, 뭐 후보 구도 이런 게 다 뭐 아무튼 대부분 짜여지기 때문에 90% 가까이 짜여지기 때문에 뭐 돌발 변수가 우리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한동훈 위원장이 최초에 등장했을 때 요만큼 기대를 했어요. 네. 좀 과거와 우리 쌍팔년도에 말하는 보수와 다른 네. 진짜 좀 사회를 이끌어가는 아젠다와 의제를 가지고 보수를 좀 보수 짓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근데 진짜 너무 구태의연했는데 이번에 그 국회 세종의전 보고 저는 왜 인제 좀 진즉까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다는. 제가 했던 코멘트도 비슷했는데요. 네. 열심히 여의도 사투리를 배우고 있다. 급하게 된 데는 사연이 있어요. 이번 주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 네. 굉장히 의미가 있는 복잡한 국힘 쪽에서 처음 나왔었던 것 같아요. 우리 82석 네. 100석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이 그죠? 네. 주 초부터 오늘 목요일인데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네. 우리 소장님께서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습니다. 시청자 네. 여러분, 이거 이따가 인서트 컷으로 들어갈 건데 이걸 직접 그려오셨습니다. 말도 네. 많고 탈도 많은 복수의 여론조사를 한번 다양하게 비교해보자. 네.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는 포커스로 볼 게 이번 총선에 뭐 제가 좀 덜 잡았던 부분, 네. 이제 덜 주목하고 그리고 이번 선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판세 변화는 저는 너무나 명백하게 조국혁신당의 등장이라고 봐요. 네, 조국혁신당 네, 돌풍이 뭐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이제 예측을 미처 놓쳤죠. 못했고 그리고 민주당도 초기 입장은 뭐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그렇고 또 이제 진보 언론 일부는 이제 사설로도 얘기했었는데 네. 날짜를 보니까 2월 8일 날 이제 2심 선고를 받았어요. 네. 그리고 그날. 2월 13일 날 나는 이제 부산에 가가지고 네. 이제 조국신당을 만들겠다. 그래서 2월 뭐 13, 14, 15 이때쯤에 여러 가지 사설로 이제 비판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했고 민주당의 이제 뭐 이름을 거명하진 않겠지만 이러저러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뭐 다른 의도는 아니지만 이게 좀 우려된다. 네. 그리고 우리는 연대하지 않을 거다. 협력하지 않을 거다. 이런 입장을 일관되게 민주당의 대부분 의원들이 냈고 그랬죠. 아주 개중에 이제 좀 친분을 중시 여기는 의원들이 뭐 우리 잘해보자 이런 정도의 어떤 본인의 비공식. 인기 관리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였고 당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제 이게 뭔가 내로남불 프레임 또는 조국의 강 이런 불가은 프레임에 불가원으로 했습니다. 불가근 불가원이었지만 실은 약간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불가근 불가원이었죠. 네. 그리고 신장식 대변인을 인재 영입 1호로 발표한 날이 2월 25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여기 뭐 하나 보네? 라는 분위기가 이제 생기기 시작을 했고 3월 3일 날 조국 혁신당이 창당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쭉 거의 한 달이 오는 거예요. 네. 그죠? 3월 3일 기준으로 첫째, 둘째, 셋째 주가 지나갔는데 네.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갖고 오신 게 일단 한국갤럽인데 왜 한국갤럽은 어쨌든 시청자분들 되게 싫어하시지만 여론조사의 정통성을 갖고 있는 네. 그러나 알아요. 우리 모두 다 약간의 보수적인 성향에 이 보수는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약간 보수적으로 모든 데이터를 본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데 네. 여기서 그러니까 한 기관이 조사한 거를 꾸준히 보는 것도 의미가 있죠. 네. 그죠? 여기 조사와 A와 B를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A 조사 기간이 쭉 흐름이 어떻게 가는가를 보는 것도 있는데 그걸 지금 오늘 정리해 오신 거예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두 개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네. 3월 1주차 갤럽 조사와 3월 3주차 갤럽 조사. 실제로는 뭐 여론조사 쪽에 있는 분들은 갤럽 자료를 많이 신뢰해요. 네.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도 뭐 갤럽 자료를 매우 신뢰하는 편인데요. 그거는 제가 책 쓰면서
8년치 데이터를 갤럽의 추이를 보면 네. 우리 사회 주요 사건 변화랑 대체로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네, 네. 3월 1주차를 보면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과 비례대표 지지율이 3737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합계, 민주당과 조국당이라고 편의상 표현할게 합계를 네. 보면 정당 지지율은 37%, 비례대표 지지율은 40%여가지고 네. 플러스 3%포인트 정도 차이가 안 나요. 네, 네. 둘 합쳤을 때. 네. 그래서 이제 일종의 국민의힘 37, 민주 조국 합체 로버트 40%. 네. 그래서 3%포인트 격차가 있는데 3월 3주차가 이제 가장 최근이거든요. 네, 네. 내일 또 나오긴 하겠지만 이때 그냥 비례 지지율만 보시면 네. 국민의힘은 30%로 쪼그라들었고 네. 37에서 30%로 엄청 쪼그라든 37에서 거죠. 30%로 쪼그라들었고 7%포인트나. 그렇죠. 이거는 이제 이종석 전 국방부 장관 황상무 논란 뭐 여러 가지가 합쳐진 거겠죠. 대파. 그다음에 이제 대파 문제도 있고 뭐 의료 불안에 의료 파업에 대한 이제 불안도 있겠고 민주당 조국당 합계는 네. 40에서 45%로 늘어났어요. 15%나. 예, 아니죠. 5% 포인트가 늘어난 것만 보면 네, 네, 네. 40에서 40으로 늘어나서 그렇죠. 5% 국민의힘은 포인트. 짜그라들고 민주당과 조국당의 합계는 늘어나면서 이 서로 격차를 보면 B-A라는 격차를 보면 15% 포인트 차이가 나는 걸로 나타나면서 네. 그게 이제는 그리고 또 근데 그러면 뭐가 바뀐 거냐? 네. 여기 이제 미대의 하다한 표를 보시면은 네. 둘 다 같이 올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3월 3주차를 좀 약간 세부적으로 보는 건데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지역만 그냥 가져가 봤어요. 보기 편하게. 전국 평균은 조국혁신당이 22%인데 네. 호남에서는 35대 32가 나왔어요. 네. 민주당 35, 조국혁신당 32. 다른 조사는 대부분 조국혁신당이 호남에서 또 많은 걸로 나오고 있는데요. 네. 네. 그쵸. 아무튼 전국 평균보다 더 많이 나왔다가 호남이고 네. 여기는 안 가지고 왔지만 3월 1주차의 조국혁신당의 주요 지지기반은 민주당의 전통 지지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40대, 50대 서울, 경기, 인천, 호남으로 나왔어요. 네. 다시 말해서 약간 민주당 중에서 약간 센 거 좋아하는 사람들. 그게 이제 선명 야당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합류했는데 네. 3월 3주차가 되면 네. 충청, 대구, 경북, 부울경에서도 민주당보다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높다는 게 중요해요. 네. 이 중에서 충청을 보시면 민주 21, 조국혁신당 28. 네. 대구 경북을 보면 민주 9, 조국혁신당 20. 부울경을 보면 15대 22. 그리고 이념 성향으로 중도를 보면 여기서 이 중도는 본인이 답변한 거야. 나는 네. 중도라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여기 보시면 조국혁신당 1등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국민의힘 21, 민주당 22, 조국혁신당 24. 제가 이 지표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 중도층에서 다 1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셋 다 공통적으로. 그래서 아주 재밌는 데이터인데 그러면 그러니까 중도층이라면 자 우리가 경계를 놓으면은요 민주당의 이쪽 끝부분과 국힘의 이쪽 끝부분이라고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커다랗게 원을 그린다라면 이렇게 민주당 있고 네. 국힘 있고 가운데 중도가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조국혁신당을 어쨌든 더 많이 지지한다. 네. 우리 여기 이제 그 이기는 정치학의 네. 한 꼭지로 중도란 누구인가? 라는 아예 챕터가 있거든요. 네. 중도는 그냥 뭐 약간 단순하게 표현하면 1번은 이놈 저놈이 싫은 사람들이 중도고 네.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 저 사람과 주장을 섞어서 동조하는 사람. 네. 그래서 우리 흔히 양비론파가 있고 양시론파가 있으면 네. 그게 둘 다 중도예요. 네. 그 제가 찾아온 거 하나는요. 지역이지만 뭐 당연히 태백산맥 이쪽으로 서쪽으로 남도일보, 강남일보, 광주메일, 전남메일을 뉴스원에서 공동으로 합동조사를 한 데이터인데요. 네. 여기서는 뭐 전통적으로 여기야말로 민주당 지지층이 그냥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여기서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그러니까 비례의석으로 기준으로 할 때 40.8%, 그다음에 더불어민주연합이 30%.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지금 국힘에 빠져 있는 상태지만 자 그래서 더 이상 조국혁신당에 대한 바람은 특정한 수도권의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이 아니라 전국적인 단위에서 바람을 불고 있고 진짜 중도층을 움직이고 있다. 오히려 이제 그걸 좀 인수분해 또는 네. 세분화해 보면 제가 뭐 여기저기 칼럼이라든가 다른 데서도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1번은 선명 야당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결합이었어요. 네. 전통적인 진보층 유권자죠. 우리가 이제 신장식 대변인이 초기에 했던 얘기인데 교차투표층이라고 불리는 분들이죠. 지역구는 민주당을 찍고 비례대표는 진보정당을 찍던 일정한 정도 유권자가 있었거든요. 저도 뭐 진보정당 출신이기 때문에 그걸 잘 아는데
그게 실은 그리고 일반적 전망이었어요. 3월 1주차에. 근데 3주차로 가니까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 나온 거예요. 앞에서 여러 가지 보여줬던 것처럼 네. 중도층 유권자가 가장 많이 지지하는 정당이 갤럽이든 리얼미터든 뉴스토마토든 미디어토마토든 조국 혁신당으로 등장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이제 미스테리한 거여가지고 네, 네. 사람들이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저는 이제 딱 보고 제가 이해한 거는 두 가지 포인트예요. 첫 번째는 반윤 비명 유권자가 합류했다. 그래서 민주당의 2월 달에 공천 갈등 등등을 통해서 네. 약간 이제 실망했던 친문 성향의 유권자와 호남 성향의 유권자가 이제 소위 말하는 비조 비례대표를 조국 신당을 찍으려고 투표장에 가는 김에 이제 지역구는 민주당을 찍게 되는 거죠. 비조 지민 현상이 있고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뭔가 중도층 일부에는 민주당의 거부 반응이 많은 중도층이 있을 수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 반응 많은 중도층이 있을 수 있는데 중도층 자체도 네. 우리 강서구청장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반윤 정서를 가진 중도층이 많이 있었던 거죠. 네, 네.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전 자료로도 확인되는 거고요. 세 번째 하나가 재밌는데요. 그럼 중도층은 하필 왜 이준석이나 그리고 그동안 안 움직이다가 그런데 왜 중도층은 이 지지를 하게 됐냐가 더 관심 포인트인 건데 저는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역 내로남불 프레임 작동하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네. 역 내로남불 프레임은 재밌는 표현인데요. 이 사람은 털릴 거 엄청 많이 털리고 압수수색도 엄청 당하고 사회적인 어떤 뭐랄까 비난도 최대한 많이 받고 그리고 가족들도 이제 뭔가 가족들도 한두 명이 간 게 아니라 여러 아주 가족들 다, 대부분이 이제 감옥에 다. 갔거든요. 그 아들, 딸, 뭐 와이프, 뭐 본인까지. 다 기소가 되고. 그리고 학교도 이제 그 어떤 해고당한 거죠. 여러 가지 징계 면직 처리를 받았는데 그래서 속된 말로 털릴 거 다 털렸는데 처벌받은 내로남불인데 유일한 거야 이게. 나머지는 김건희 여사가 논문 표절, 그다음에 주가 조작 의혹, 그다음에 디올백 수수, 그리고 장모의 양평 부동산 투기 의혹. 아니 장모는 실제 그 법원에서 바로 구속이 됐는데 다른 걸로 갔고. 다른 걸로 갔는데 대통령실에서 사과 발언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과거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 네. 그리고 뭐 이제 연세 드신 약간 이제 연배가 되시는 분은 알겠지만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김현철 그 이제 그 저거가 있었고 김현철 씨가 수사받고 빵에 갔죠.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아들도. 홍삼 트리오가 네. 빵에 갔죠. 그때도 빵에 갔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은 아들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다가 승인을 해줬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좀 하지만 수사 자체를 내가 막을 순 없다. 그렇죠. 물론 그러고도 이제 지지율이 많이 하락했지만 그래서 지금 가족의 비리 의혹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유일한 민주화 이후에 최초의 대통령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어가지고 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이게 30% 가까이 지지하면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지금 30% 앞에서 이제 이게 22, 27, 29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유권자 숫자로 치면 투표한 사람만 대상으로 한 1000만에서 1200만 명이 되는 숫자예요. 이 숫자가. 그러면 이건 하나의 어떤 집합적이고 사회학적 현상으로 봐야 되는데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뭘 말하고 싶은 거냐 이런 어떤 현상을 통해 네. 그래서 그 조국 대표는 아무튼 처벌을 받았는데 여기는 처벌받은 내로남불인데 너네는 왜 살아있는 권력인데 처벌도 안 받냐라고 이제 조사를 해야 처벌을 받죠. 이 기준을 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너네는 왜 조사도 안 하냐? 네. 라고 묻고 있는 게 지금의 이 현상에. 아니, 그 말씀 하시니까 어제 이제 저희 그 뉴스버스에 이진동 기자 나와서 그 대검찰청 서버에 네. 아마 소장님 번호도 들어가 있고 소장님과 그분들이 대화한 대화록도 다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어디예요? 모르세요? 네. 그 개인정보 해당 사건과 관련된 개인 정보만 사용을 하고 네. 나머지는 다 파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개보위가 만들어진 게 시절이 언제고 네. 개인 정보가 얼마나 엄격히 다뤄지는 대한민국인지 알잖아요. 뭐 이미 다 털렸다고 하지만 네. 근데 멀쩡하게 수사관이 파기 문서를 줬다는 거 아니에요, 이진동 기자한테. 네. 근데 파기 문서를 주고 나서 그럼 나 폰 가져갈 테니까 다 줘 그랬더니 잠깐 있어봐, 업로드 해야 돼. 했더니 뭘 업로드해? 그랬더니 네 폰에 있는 모든 걸 여기다 서버에 올려야 돼.
그게 지금 그게 디넷 사건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온 게 뭐냐면은 왜 한 위원장이 휴대폰 제출을 거부하냐. 비밀번호는 27자리인가 설치하고 그 나가는 순간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대화록이 다 서버로 올라가니까 당연히 알고 안 냈지. 근데 이거를 우리가 모두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얘기로 만들었는데 그 얘기 사인을 한 사람이 전직 검찰총장. 지금 대통령이신 거야. 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얼어 죽을 조사예요. 조사 수사. 그래서 지금 역내로남불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대통령 지금 집권 여당의 대통령실이 하고 있는 행위 자체가 진짜 이게 국민들이 이것 봐라. 이건 더는 봐주면 안 되겠는걸? 약간 여기까지 온 거라고 봐도 뭐 무리한 해석이 아니지 않을까. 원래는 우리나라 정치의 패턴. 네. 87년 이후에 뭐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쭉 있을 때 문재인, 박근혜 정부 정도를 제외하면 네. 항상 87년 민주화의 패턴 중에 하나가 그 가족 및 친인척 비리 같은 게 정권 말에 터진 거야. 예. 그래서 정권 이제 말에. 그러니까 초반에 터진 경우는 별로 없고 이제 보통 이제 정권 중반 이후에 이제 그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마다 정권의 지지율이 푹푹푹푹 이제 꺼지는 성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건희 여사 논란이 이제 정권 초기에 불거지고 보통은 그런 경우는 이제 그거를 뭔가 정무적으로 당연히 가족이면 뭐 마음이 아플 수는 있겠으나 그 어떤 이제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공직으로서의 책임을 했는데 네, 네. 그것을 미루고 버티면서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이 차이점이 되게 중요한 차이점이 그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가 있거든요. 만약에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사형 선고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사형제 폐지를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사형제 폐지를 얘기하는 것보다 호소력이 훨씬 높아져요.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현재 모양 세상은 피의자 신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당의 대표이자 피의자이자 사법 리스크가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어떤 그 한동훈, 김건희, 윤석열 등등의 문제를 얘기하면 네. 호소력이 좀 떨어졌던 거야. 근데 이게 뭐랄까 털릴 만큼 다 털린 사람이 조국 대표가 야 너네는 왜 조사도 안 받아? 나는 이것저것 이런저런 고초를 다 겪었는데 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다가 이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황상무라든가 이런 걸 버티기를 하면서 맞아 대통령은 윤석열이었지 라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선대위원장으로 등장을 한 거고 등장을 하면서 그 국힘 선대위원장. 아니 민주당 선대위원장으로 등장한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지지를 열심히 띄워주고 있었던 거니까. 네. 뭐 의도하고 쓴 표현이고. 네. 그 비슷한 시기에 조국 전 장관이 등장을 하면서 아 맞아 대통령은 윤석열이었지. 조국 대표는 맞아 이 사람은 이것저것 다 털렸었지. 그러면서 내로남불 프레임이 오히려 내로남불로 뭐랄까 잘못한 거에 비해서 과하게 뭔가 당했다라는 인식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옛날에 홍준표 씨가 대구시장 시절에 작년 연초인가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홍준표 씨가 옛날에 이제 모래시계 검사로 유명한 사람인데 뭐 실제였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슬롯머신 수사했다는 것 자체는 사실인 거니까 네. 홍준표 씨가 자기네 때는 뭘 털어도 정치인을 털 때는 당사자만 털지 네. 가족을 터는 경우는 없었다. 그거는 그 약간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네. 라고 홍준표 씨가 이제 페이스북에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건들지 말아야 될 것. 그거를 이제 같이 뭐 이렇게 하면서 조국 대표에 대한 일정한 동정론과 영내로남불. 야, 당했던 거에 한 반이나 반의 반 정도라도 니네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작동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 국힘이 100석 미만 될 수 있다는 불안한 심리가 조성되는 것도 그 사람들은 지금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보수 언론들도 지금 그걸 많이 보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좀 잘 봐야 되죠. 보수 언론이 적극적으로 국힘이 불리한 걸 보도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보수 언론이 보도하는 이유는 이제 결집용 때문인 거죠. 그쵸. 결집하기 위해서 뭔가 야 우리 좀 이렇게 힘을 모으자, 단합하고 또 각성하고 긴장하고 해야 된다라는 네. 차원에서 이제 여기서 그럼 하나 더 여쭤볼게요. 잠깐 논란이 됐었어요. 이미 지금 전국 단위의 그 의미 있는 지표에서 비례의석에서만큼은 조국혁신당이 굉장히 지금 올라가 있고 민주당과 합치면 전반적인 이번에 선거판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문득 청년들은 아무도 지지 않는다. 빵프로다. 이러면서 막 싸움을 걸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시비가 나는데 실제 좀 궁금해요. 20대들은 정치 고관여자가 아니지만 뭐 막 그 최근에 그 C일보가 쓴 거에 보면은 뭐 기가 막히다. 뭐 해외 무슨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 그러면서 조국 혁신당의 등장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에 이렇게 인터뷰를 내보낸 걸 봤거든요. 네. 진짜 20대 지지율이 그렇습니까? 이거는 미디어 토마토 기준 자료예요. 네네. 전체적으로는 29.1%인데 20대만 보면 네. 15.8%가 나왔어요. 15.8%는 국민의 미래가 17.1%니까 네. 국민의 미래랑 대충 비슷한 거죠. 첫 번째는 20대에서도. 다만 다른 세대, 그러니까 민주당의 조국 혁신당의 좀 더 주요한 지지 기반은 네네. 그러니까 29.1%가 평균 전체 평균을 봤을 때 30대, 40대, 50대 그리고 조사에 따라서 여기서는 안 그런데 60대 일부 한 60대 초반까지는 486 세대 성향이 좀 약간 있기 네,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금 20대에서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 자체는 사실이다.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 자체는 사실이고 이거는 다른 조사도 좀 더 봐야 되긴 하겠지만 네, 네. 뭐 국민의 미래랑 크게 차이가 나진 않는다. 네. 그래서 국민의 미래 입장에서 약간 남 얘기를 남 얘기를 할 상황은 아닌 거고 본인들도 뭐 우리는 조국 혁신당보다 2% 더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 처진 그렇지. 거니까 예. 그런 게 하나가 있고 실제 그리고 그 언론 보도에서 정말 실수한 건 뭐냐면 그 갤럽 조사를 이용했는데 갤럽이 거기다가 당구장 표시를 했어요. 소장님 늘차 강조하는 데이터에서 여론조사 데이터에서 주의해서 봐야 될 몇 가지 지점들이 있잖아요.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20대는 정치적 지향성이 뚜렷하지 않고 지지 정당이 없는 경우가 많아 ARS 조사에서는 잘 응답하지 않는다. 여기 응답한 20대 가운데는 정치 고관여층에 가까운 사람이 많아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가 더 뚜렷하다라고 쓰면서 표본 오차가 크기 때문에 인용할 때는 조심해라. 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붙여놨어요. 근데 요거 쏙 빼고 요거 가져다가 빵프로다. 이러고 보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언론 입장에서 조국 혁신당을 이게 약간 바람이 돌풍이 있다 그럴까요? 네. 뭐 이거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돌풍이고, 그러니까 막 이제 까긴 까야 돼요. 뭐 범죄자 정당, 뭐 내지는 네, 뭐 몇 년형을 살았다, 음주운전이 뭐다 까는데. 심지어 뭐 부자인 것도 오늘은 까더라고요. 근데 이게 자기네 문제가 더 부자면서. 뭐냐면, 아까 이게 까도 별 효과가 없어요. 왜냐면 조국 대표가 그 무슨 아마 2019년부터 최근까지 언론 노출로 치면 뭐 이 네. 정도 많은 사람이 별로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뭐 제가 거꾸로 막 국민의힘 무슨 전략가를 하더라도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는 뭔가 몰빵론 얘기하면서 견제하고자 하는 생각도 있는데 깔 게 없어요, 깔 게. 네. 다 알려진 사실이어가지고. 네. 자, 그래서 뭐, 몰빵론 네. 견제 이미 그것도 지났어요. 이제 뭐 유권자들이 투표하는 건데 뭐 몰빵론 당연히 주장을 하셔야 돼요. 빵 너무 많이 먹으면 이게 건강에 또 좋은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 소장님 오시면 요거를 여쭤보려고 네. 잡은 주제가 요겁니다. 사실 제가 그 소장님한테 요거 논의해봐요라고 드렸던 이 제목 한 줄이거든요. 네. 저희 별다른 콘티 없습니다. 네. 근데 오늘 신문에서 제가 네. 포털에서 본 거지만 이재명 대표가 네. 과반 후 교섭단체 완화로 화답했다. 누구한테? 조국 대표한테. 무슨 얘기냐면 교섭단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소장님께서 국회 전문가로서 얘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조국 혁신당에서는 겸손하게 10개 정도, 10석 정도 일단 목표로 간다. 그러나 사실은 비례대표를 20명까지 뽑아놨어요.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20명을 최대한 국회의원이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거 아니겠어요? 거기 계신 분들? 자, 투표율이 올라가고 지지가 지금만큼 나온다면 10석이 아니라 15석, 17석도 가능해질 수 있어요. 가정. 자, 이럴 경우에는 제3지대에 있는 소수 정당과 힘을 합해서 교섭단체, 원내 교섭단체가 가능하지요.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그거는 지금 여의도 쪽의 사람들의 얘기는 오히려 방금 말씀하신 신본부장님이 조국 혁신당이 워낙 강력한 팬이셔가지고 이제 그러실 수 있는데 그 여의도에서 쓰이는 그 표현을 약간 변형된 표현은 네. 총선 이후 정계 개편 가능성이라는 표현이에요. 아, 네. 그래서 하나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교섭단체가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좀 먼저 얘기할 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국회에는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모든 300명의 국회의원 전부가 상임위원회 배정이 돼야 돼요. 네. 상임위원회는 약 한 18개 정도로 되어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그 상임위 일정을 협의하거나 상임위원을 구성하거나 뭐 상임위원장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기획재정위원회, 뭐 정무위원회, 뭐 보건복지위원회 이런 상임위원장이 있고 상임위원회를 누구누구를 배정할 건지 그 의원들의 배정 이런 모든 걸 협의하는 거가 교섭단체만 교섭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노조로 치면 뭐 이렇게 노조 결사의 자유, 뭐 교섭권, 단체 행동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실은 20석이 안 되는 경우는 교섭권이 아예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정의당이 됐건 민주노동당이 됐건 그 20석이 미만이었던 정당들은 그냥
양당이 결정하면 따라야 되는 거야. 그렇지. 양당이 야 너네는 예컨대 언론 전문가가 있는데 너 언론 전문가는 방송통신위원회 가지 말고 금융 관련 상임위로 가. 금융 전문가가 있는데 금융 관련 전문가는 방송통신 관련 상임위로 가. 배정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냥 기자회견에서 뭐 이렇게 약간 불만을 표출하는 것 외에는 뭐 그렇다고 뭐 국회의원 때려 던질 것도 아니기 때문에 던져봤자 본인만 손해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 전체가 원구성 상임위 일정 그리고 본회의를 여냐 마냐 본회의 때 누가 발표하냐 뭐 대정부 질의 몇 명을 껴주냐 이런 모든 것도 교섭단체가 그때그때 다 협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는 교섭단체인 곳과 아닌 곳은 완전히 진짜 차원이 완전히 다르죠. 엄청나게 다른 거죠. 그런데 그러면 교섭단체와 관련된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됐건 아니면 여야 합의가 됐건 교섭단체 기준을 완화시켜주는 게 하나가 있어요. 네. 저는 15석 정도로 완화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꼭 20석일 이유가 없는 거죠. 그건 뭐 그냥 국회법에서 정하면 되는 거예요. 네, 15석을 하냐, 10석을 하냐 이런 건 정하면 되는 거고 다만 국회에서 양당의 기득권의 진짜 핵심은 교섭단체예요. 네. 저는 연동형 병립형 논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네. 이 교섭단체 문제였다 생각을 해요. 그거는 뭐 그래서 교섭단체를 15석 정도로 완화시켜주면 제가 보기에는 약간 한국은 양당제도 다당제도 아닌 2.5당제 성격이 저는 2.5당제가 가진 장점이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와, 만약에 15석까지 완화가 되면 이것도 가정입니다. 조국혁신당이 10석을 갖게 되더라도 또 나머지 정당과 연대해서 15석을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런데 15석으로 완화가 되면 단독 교섭단체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봐야 돼요. 그죠.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앞에서 우리가 봤던 데이터 중에 네. 그냥 저희가 앞에서 한국갤럽, 리얼미터, 미디어토마토 세 가지를 봤는데 네. 여기서 제일 높게 나왔던 건 조국혁신당이 29.1%였어요. 29.1%면 대략 몇 석이 나오냐면 14석 또는 15석이 나오게 돼요. 요거만으로. 네. 요거만으로. 그래서 제가 계산했을 때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의석수 전망에서 조국혁신당이 한 14석 정도를 저는 전망했거든요. 네. 여기서 14석의 전망의 근거는 어떤 걸 가정한 거냐면 정당 득표율 28%를 가정한 거예요. 네. 이게 계산해보면 산식이 나오는데요. 네. 그래서 28%도 좀 더 많이 받아서 한 30% 정도 나오면 15석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마 교섭단체 캠페인 같은 걸 하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지지율이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거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다만 투표율이 정말 중요하게 됐죠. 투표율은 아직 이제 우리가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 날 네. 이 사전 투표를 하고 이제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10날 이제 본 투표를 하게 되는데요. 네. 투표율이 매우 중요하죠,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여론조사에서 응답하는 거랑 투표하는 거랑은 뭐 별개의 서로 다른 액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투표율이 왜 중요하냐면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지역 선거에서는 지역은 뭐죠? 대통령 선거도 1%만 더 획득하면 과반이면 한 표라도 되니까. 더 받으면 당선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투표하러 나와서 그러니까 70몇 프로로 당선될 의원이 80%로 당선되는 건 뭐 그냥 거기서 거긴데 투표율이 올라가면은 이 비례의석에 대한 투표율이 올라가면서 이거는 전국 단위로 영향을 미치니까. 비례대표는 이제 전국 선거 성격을 갖기 때문에 그쵸. 탈탈탈탈 털어가지고 그쵸. 다 더하기를 해가지고 뭐 극단적으로 뭐 대구 어딘가에서 빵표가 나오더라도 네. 갑자기 뭐 광주에서 한 뭐 100만 표가 나왔다. 네. 그러면 이제 그게 아무튼 합산이 되는 거잖아요. 빵표도 합산되고 100만 표도 합산되고 다 합산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다르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이 매일 외우라고 하는 그 투표율? 73대 네. 73대 뭐였죠? 31대 73. 네. 이렇게 지고 시작하는 게임. 네. 이거는 지역에 대한 그렇죠. 숫자를 얘기하는 건데 비례 전국 단위에서는 지지에서는 확 달라지는 다르다는 거죠. 네. 그래서 투표율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나 중도층인데도 불구하고 A를 지지해라는 답변 외에 여전히 무응답하고 있는 분들 그다음에 아직 마음을 파악하기 어려운 젊은 층 유권자분들 네. 이분들이 투표장에 나오게 하고 그다음에 또 나와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는 진짜 정계 개편이요? 정계 개편은 좀 여러 가지 그 별도로 얘기할 만큼 네, 여러 가지 뭐 알겠습니다. 민감성을 가지고 있는 네. 얘기들이어가지고 남은 이제 2주도 아니죠. 네. 13일. 네. 그죠? 사전 투표는 이제 곧 시작하고 변수가 남아 있습니까? 변수가 이제 우리가 막말 리스크는 저는 상대적으로는 적다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이 있어가지고 최근에 민주당에서 세종시 후보였던 이영선 후보
그 민변 출신 네, 네.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민변 출신 후보를 후보 등록 다음 날 완전 공천을 철회해 버렸어요. 공천을 취소해 버렸어요. 포기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원래는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인데 원래는 후보가 후보 등록을 하면 후보 등록한 다음에 정당에선 그 사람을 강제로 쫓아낼 수가 없어요. 본인이 사퇴해야 된다고 알려는 게 일반이었거든요. 네, 네. 근데 민주당이 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을 물어봐가지고 속였으니까 제명을 시켜버리면 제명을 시켜버리면 공천이 철회가 된대요. 아예 그러니까 자격을 그 제명을 시켜버려. 그래서 이번에 언론에 알려진 거에 의하면 네. 제명을 통해서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의지와 무관하게 이제 당에서 공천을 취소하는 게 가능해진 거죠. 그러면 한국 정치사에서 이 가장 강력했던 막말 리스크는 2012년 김용민 씨의 그 정말 입에 차마 담기도 어려운 그 워딩을 저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데 하지 마세요. 땡땡땡땡땡땡땡땡인데 그걸로 인해서 보통 한 30석, 40석 정도 날라갔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의 학습 효과가 지금 정치권 전체에 엄청나게 강력해가지고 야 이게 뭔가 그 우물쭈물 하다가 괜히 쓸데없이 버티기 하다가는 그때 꼴 난다라는 게 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아주 엄청나게 그게 높아요. 그래서 실은 막말 리스크는 막말 리스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리더십 리스크로 봐야 돼요. 뭔가 리더가 약간 좀 그 제대로 결단할 때 결단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양당 모두 그거에 대한 학습 효과가 엄청나게 강력하기 때문에 한 석을 날리는 한이 있어도 네. 제가 그거는 조기에 수습을 하면 실제로는 이제 많이 커지진 않을 거다. 네. 오히려 지금 봐야 되는 관전 포인트는 지금 국민의힘이 이제 뒤지고 있으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뭔가 짱구를 굴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이기는 정치학을 썼는데 중도 확장 또는 이 반전의 본질이 뭐냐면 본인들의 약점을 털어내는 거예요. 네. 뭔가 이렇게 꼴통스러운 사람이 꼴통스럽지 않은 거 하거나 뭔가 꽉 막힌 사람이 뭐 개방적인 걸 하거나 뭔가 약간 너무 반공적인 사람이 뭔가 이렇게 이런 것처럼 자기 약점이 뭔지 봐야 돼요. 본부장님 생각에 지금 국민의힘의 약점은 뭔 것 같으세요? 저분이시죠. 저분이 또 여러분이 있어요, 실제로는. 저분도. 그럼 두 분이죠.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 내외죠, 내외. 김건희 여사.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의대 정원 논란이 듣는데, 그런 거에서 짱구를 굴리면 뭔가 이제 그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걸 정직하게 그 응시를 하고 거기서 뭔가 해법을 마련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짱구를 굴린다고 표현하셨는데 네. 짱구 굴린 걸 국민들이 모를까요? 그래서 저는 그 입이 좀 우리 정치가 어찌 보면 조금 짱구를 더 굴려서 결단하는 게 원래 어려운 거예요. 아이디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아니 근데 결단을 해도 짱구를 굴렸기 때문에 네. 석고대죄하지 않는 이상 짱구를 굴려서 나오는 결단은 이미 짱구를 굴렸구나. 왜 굴려? 이기려고. 그거는 저는 이제는 안 통하는 세상이 된 거 아닌가? 저는 약간 뭐 저는 일정한 정도. 그러니까 그 이제 생각이 뭐 아주 크게 통할지 여부는 유권자마다 좀 다르겠지만 네, 일정한 정도.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소장님하고 선거 전에 딱 한 번 남았고요. 네. 저희가 그때 목요일 날 하니까 선거 후에 처음으로 저랑 같이 하시기로 하셨어요. 네. 선거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언제 11일 날 보기로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거 네. 다음 날입니다. 제가 11일 날 새벽에 어디 출연했다가 그 시간에 오게 될 것 같네요. 네, 네. 밤잠을 아마 안 자고. 어쨌든 다음 주 한 주 새벽 남았는데. 2시에 제가 나가기로 해가지고. 네, 다음 주 한 주에는 조금 남은 선거 전에 만나는 마지막 방송이니까 네. 그때는 진짜 유권자들에게 총선의 선거 뭐 가이드 네. 이번 선거에 대한 좀 정리 부분들을 한번 하는 걸로 그렇게 좋습니다. 만드는 걸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요 저희가 이제 소장님이 애써 그려오신 그 여론조사 비교하는 그동안 막 화를 내셨는데 화내지 않으셔도 돼요. 갤럽이 1, 2, 3주차 비교했던 거 쭉 보시고 다른 기관 ABC 기관 보시고 전국 보시고 이거 보면은 저희 이제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